미국의 초유의 분유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분유가 없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고 마치 군사 작전처럼 유럽에서 분유를 공수해 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왜 생겼냐 들여다봤더니 지나친 자국 중심의 공급망에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4개 분유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회사 하나가 무너지자 이 미국 전역에서 분유 대란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과연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이게 과연 맞는 길이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워싱턴 특파원 윤홍입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가장 강조한 정책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망 재편입니다. 이 삼성전자까지 백악관으로 불러서 이 반도체 웨이퍼를 흔든 사진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해외, 특히 중국의 공급망을 많이 의존하는 것은 불안하다. 미국 안에서 공장을 많이 짓겠다. 그게 힘들다면 민주주의 동맹국끼리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이른바 리쇼어링과 프렌즈 쇼어링입니다. 그런데 이번 분유 사태가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정책을 어떻게 되돌아보게 되는 이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을 한번 짚어보면요. 이 미국에는 에보트, 매드존슨, 페리고, 네슬레 이렇게 크게 4개의 분유 회사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4개 분유 회사가 90% 이상의 시장을 장악하고요. 그 중에서도 에보트의 점유율이 조제 분유 시장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에보트 조제 분유를 먹은 영유아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요. 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미시간 공장이 폐쇄됐습니다.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리콜이 발생했고요. 그때부터 미국 내에서 분유 대란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미국 내에서 물량이 모자라면 수입해오면 되지 않냐? 이게 사실 상식적인 루트긴 합니다. 당장 우리나라만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분유 제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분유 시장에서는 잘 통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관세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미국에서 수입산 분유에 매기는 관세가 무려 17.5%에 달합니다. 이건 사실상 분유 수입을 차단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미국의 식품의약국이죠. FDA 평가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미국 분유의 질을 높이긴 하지만 외국 기업이 이 기준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에서 분유의 수입 시장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분유 시장은 완전히 자국 중심 공급망으로만 구축되어 있었습니다. 이 분유 회사들은 효율성을 위해서 여러 공장에서 분산해서 분유를 생산하기보다는 하나의 공장에서 많이 생산하는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에보트의 미시간 공장 하나가 무너지자 미국 전역에서 분유 대란이 벌어진 겁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세계적인 경제 석학들 사이에서도 이 공급망 재편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이 이 미국이 지금 추진하는 자국 중심,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오히려 더 위기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를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이 대표적으로 미국의 세계적인 경제의 석학이죠. 이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교수가 최근에 미국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국 중심 공급망, 동맹국 중심 공급망은 경제를 위한 윈윈 전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일단 자국 중심 공급망의 취약점은 앞서 분유 사태를 통해서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구축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게 이 라구람 라잔 교수의 주장입니다.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출범시켰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동맹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건요, 서로 격차가 벌어지는 국가들끼리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이 저비용 노동력을 통해서 생산에 참여하고 선진국들은 기술과 자본을 투입합니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탄생하는 겁니다. 이건 제품의 생산자인 기업이 시장을 확대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애플이 아이폰을 중국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데요. 이를 통해 중국의 임금 수준도 높아집니다. 임금이 높아진 중국 노동자들은 다시 아이폰을 구매하고요. 결과적으로 애플의 시장이 팽창합니다.
그런데 특정 국가를 배제한 채 공급망을 짜게 되면요, 각 국가가 생산 과정에서 비교 우위를 가지기 어려워진다는 게 이 석학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비슷한 가치, 예컨대 민주주의, 이런 가치를 공유하고 비슷한 경제 수준의 국가들끼리 공급망을 만난다고 하면 그 안에서 당연히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소비재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장 반도체를 미국에서 만드는 것과 대만에서 만드는 것도 생산 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합니다. 다만 이 반도체 같은 핵심 부품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또 동맹 간 공급망이라고 해서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말도 있죠.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떨어져 나온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동맹 중심의 공급망 역시 얼마든지 지정학적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게 석학들의 지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급망의 취약성을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이 정부가 특정 국가끼리 공급망을 짜거나 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위기를 겪었던 기업들에게 문제 해결을 맡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주장이 나옵니다. 이 재고를 더 많이 쌓고 다양한 곳에서 원자재를 확보하고 생산 거점을 늘리는 방식으로 공급망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미국의 공급망 재편의 또 다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견제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패권주의를 견제하는 데 있어 과연 중국을 차단한 채 글로벌 공급망을 짜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 아니면 중국을 세계 경제와 더 엮이게 해서 경제 때문이라도 어떤 도발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방법이냐, 미국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도 이런 공급망 재편의 움직임을 놓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홍의 워싱턴 24시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